미국 오하이오주의 5번째로 큰 도시인 에크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곳에서 2020년 3월 3일 발생했는데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시드니 파웰. 그녀는 2000년 3월 아버지 스티븐 파웰과 엄마 브렌다 파웰의 소중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녀는요,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썩힌 적 없는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 장학금을 받았을 정도. 그러니까 대학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닌 내가 대학을 골라갈 수 있는 위치랄까? 고민 끝에 그녀가 선택한 대학교는 유니언 마운틴 대학교였어요. 이 대학교는요,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는 아니었습니다. 2024년 미국 학술지 선정, 미국 중서부 대학 순위가 18위, 전국 순위는 72위로 중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곳이었어요.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었음에도 이 시드니가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집이랑 가까우니까. 외동딸이었다 보니 어렸을 적부터 그녀는 부모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만큼 부모님과의 사이도 엄청 친하고 좋았어요. 특히 엄마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녀 사이보다는 약간 친구 사이 같은? 자주 같이 쇼핑하고 자잘한 수다도 많이 떨고, 대학교 가서도 그녀는 방학만 되면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곤 했어요. 시드니는 어렸을 적부터 말도 잘 듣고 철이 일찍 든 케이스였습니다. 딸이 대학교에 갔을 때 그렇게 부모님은 걱정 안 했어요. 왜냐? 늘상 공부하며 친구들 하며 속 썩힌 적이 없었으니까, 지가 다 알아서 잘했었으니까. 부모님이 봤을 땐 우리 딸 대학 가서도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나 이런 거 따로 터치 안 하고요. 그냥 매달 딸의 학교 통장으로 생활비만 넣어주고 있었어요. 참고로 이때 이 딸 시드니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2018년 시드니는 아무 문제 없이 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2학년 때부터예요. 성적이 갑자기 막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9년 12월 시드니는 4개의 전문과정, 4과목에서 3과목을 모두 낙제. 교수님 왈. 애가 매번 수업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들어오는데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있고, 질문해도 대답도 못하고, 오면 뭐해, 멍하니 앉아만 있다 가는데. 시드니의 학업 성적이 하락한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좀 더 분명한 건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할 정도로 그녀의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내려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시드니가 이 문제를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만? 아니요. 같이 대학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합니다.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룸메이트한테도 말 안 해요. 퇴학 수순을 밟잖아요. 그러다가 퇴학 처리가 됐는데, 퇴학 처리가 되고 나서도 계속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역시나 얼마 안 가 바로 학교 관리원한테 걸려요. 그 학교 관리자가 당신 퇴학 처리 됐는데 왜 아직도 이 학교 학생인 척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때 그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이 학교 학생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때 관리자가 따로 컴퓨터를 켜가지고, 자 보세요. 당신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여기 퇴학 적혀있죠? 당신 우리 학교 학생 아니야. 얼른 나가요. 그러면서 이 학교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마지막 단계는 당신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요, 막 빌기 시작해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말썽 안 일으키고 열심히 공부만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학교 측은 규칙은 규칙이다. 미안하다. 학교 측은 시드니의 기숙사 출입 카드도 취소시키고요. 학생증도 말소시켜요. 아예 학교 출입 안 되게.
이때 학교 측이 부모님한테 자기들이 연락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가 자기가 얘기할 테니 절대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도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는 알겠다. 그런데 퇴학당했다는 그 공식 편지가 집으로 발송이 될 텐데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니가 놀래가지고 편지 오는 날짜에 맞춰 집에 미리 가가지고 편지를 빼돌려요. 2020년 1월에도 그녀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깁니다. 말하기 힘들었겠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나 이때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그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겠죠. 시드니는 학교 기숙사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2020년 2월부터 부모님에겐 계속 학교를 다니는 척 하면서 학교 근처 호텔, 모텔을 전전해요. 무려 10여일 동안이나 계속 이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2020년 2월 25일 그녀의 엄마는요. 딸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눈치챕니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딸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학교를 퇴학당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시드니한테 딸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계속 성적을 유지해야 다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알겠지? 이 엄마의 문자를 받았을 때 시드니는 학교 근처 모텔에 누워 있었습니다. 뜨끔했겠죠. 하지만 이 시드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엄마 문자에 답장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엄마는요. 자기 대학 다닐 때가 생각났어요. 20대 초잖아요. 얼마나 놀고 싶고 그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짬처리 남은 거 막 먹고 그랬는데 내 딸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우리 딸 시드니 용돈 좀 더 보내주는 거 어때요? 이에 대해서 아빠도 오케이. 그렇게 아빠가 3월 3일 딸 시드니한테 학교 통장으로 용돈을 보내는데 어라? 자꾸 입금이 취소됐다고 계좌번호 확인하라고 에러가 계속 떠. 이상하다. 그래서 아빠가 학교 통장이니까 학교에 전화한 거예요. 딸 학교 계좌로 돈이 안 들어간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관리자 왈. 따님이 학교를 그만둬서 학교 계좌가 폐쇄됐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 너무 놀란 거예요. 바로 대묻습니다. 언제 그만둔 거예요? 퇴학당한 거예요? 왜요? 언제? 이 아빠는요. 딸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말을 딸이 아닌 학교에 전화해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제야 이 아빠는 자기 딸이 무려 몇 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와, 매번 전화하면 학교에 있다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생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럼 기숙사에서도 나갔다는 건데 애가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야? 이 아빠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던 일을 내려두고 딸을 찾기 위해 학교 주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아요. 이날 아빠는요 흔히 반차 같은 걸 내고 딸을 찾으러 다닌 거였어요. 딸을 찾고 나니까 회사에 복귀해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때 아빠가 딸과 짧게 대화를 나눠요. 왜 거짓말했냐? 실망시키는 게 싫어서 무서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그동안 어디서 지냈냐? 근처 모텔들, 호텔들 돌아다녔어요. 여기서 이 아빠는요.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겠네. 이런 건 문제도 아니야. 너 혼자 이렇게 짊어질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줄게. 이 말을 하고 집에 딸만 남겨둔 채 일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엄마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얘기하고요.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보, 퇴근하고 오면 너무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결과가 어떻든 지금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는 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당신이 퇴근하고 애랑 같이 학교에 좀 전화해봐. 나 그럼 먼저 출근한다.
그리고 낮 12시가 막 지났을 때 이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 엄마는요, 딸 시드니와 잠깐 얘기 나누는데 이때까지 거짓말하고 속인 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뭐라고 할 건 해야지. 그리고 12시 36분경 이 엄마가 학교에 전화합니다. 내 딸이 학교를 그만둔 거에 대해 학교 직원들과 대화해요. 그렇게 막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당시 상대 통화자인 학교 직원 왈 엄청 큰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고. 그리고 곧바로 비명소리가. 몇 초 후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전화가 뚝 끊어졌다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학교 직원이 다시 시드니 집에 전화한 겁니다. 2번 전화하는데 한 번은 연결이 안 돼. 이상해서 한 번 다시 했더니 누군가 받아요. 학교 직원이 방금 무슨 소리냐, 누구시냐 했더니 아까 방금 같이 통화한 시드니 엄마라고, 아무 일 아니라고. 그런데 이 학교 직원이 바보입니까? 방금까지 나랑 통화한 사람 목소리 내가 기억하는데 시드니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시드니 엄마가 아닌데 시드니 엄마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상한 비명소리까지. 이 학교 직원 이상함을 감지, 이 학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이 학교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딱 3분 뒤에 경찰이 시드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딱 3분. 왔더니 창문이 다 깨져 있고 시드니가 막 울고 있어. 아니, 놀란 경찰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모르겠어요. 강도가 갑자기 창문 깨고 들어와서 저희 엄마를 공격했어요. 시드니는요,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못하고요. 막 혼자 갑자기 악 소리 지르고 그냥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소리만 질러대면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경찰은요, 엄청 많은 사건 사고를 본 사람들이에요. 척하면 척. 이거 연기구나, 생쇼를 하고 있구나 바로 눈치챘습니다.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왔다고? 창문 봤더니 밖에서 깨진 게 아닌 안에서 깨진 건데. 거기다 안방에서 경찰 피가 묻은 후라이팬을 발견해요. 바로 시드니 체포합니다. 확인 결과 시드니 엄마와 학교 직원 통화 중에 들렸던 꽝 소리는요, 시드니가 후라이팬으로 엄마 머리를 내려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부검까지 이어지는데, 와, 보니까 후라이팬 뿐만이 아니야. 엄마 목하며 여기저기 칼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엄마 공격받는 그 순간 살려고 엄청 방어했어. 방어은이. 집안 수색 결과 후라이팬 나왔죠. 그리고 그 스테이크 써는 칼 있죠. 그것도 나와요. 피 묻은 스테이크 칼. 보니까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엄마가 와가지고 딸과 대화를 하는데 혼날 건 혼나야지 거짓말 했잖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엄마가 학교에 전화했죠.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행실들 하며 퇴학을 왜 당했는지 학교 측에서 모두 얘기를 해줄 텐데 그게 좋은 얘기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화 전에도 약간 혼나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그녀가 후라이팬으로 수차례 엄마 머리 내리치고 그것도 모자라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찔러댔던 거예요. 결국 이 엄마 과다출혈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즉 범행 동기, 자신이 한 모든 거짓말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죽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법정에서 검사가 밝힌 사실입니다. 검사. 지금부터는 변호사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그만둔 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의 말이 교묘하게 달라요.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검사는 엄마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엄마가 학교에 전화했고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으니 그게 싫어 엄마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 왈, 맨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드니 효녀였어요. 주위 사람들 또한 이 모녀 사이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드니 평소 되게 예의 바르고 현명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적인 아이였다고. 이런 애가 자기 엄마를 때리고 죽여?
그것도 그냥 사실이 밝혀질까봐 아빠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효녀였던 딸이 고작 그 이후로 다른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 그녀의 변호사는요, 3명의 심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시드니 사건 전후 상태를 모두 종합 결론을 내리는데, 시드니가 학교를 그만둔 후 많은 거짓말을 했기에 마음이 되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신경 써서 쓰러질 지경이야. 사건 바로 전 이 엄마와 그녀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대화를 나눴고, 이는 시드니의 불안과 긴장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학교 측과 통화하면서 엄마가 알게 될 모든 거짓말들을 생각하면서 이 순간 시드니의 모든 정신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그녀 귀에 들리는 딱 한 가지 소리. 절대 엄마는 알아선 안 돼. 엄마 마음속에 있는 내 이미지를 망가뜨려선 안 된다고. 이 모든 것을 막아야 돼. 당연히 제정신인 사람은 이런 짓 할 수 없죠. 새 심리 전문가 시드니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변호사,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다. 고로 무죄다. 여기에 아버지 또한 가세예요. 내 아내가 하다 딸한테 살해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비극이 있나요? 제 딸 정신질환 때문에 아내를 공격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딸은 지금 감옥이 아닌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검사 왈, 시드니는 어머니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다. 이게 끝입니다. 그녀의 이상 행동에 대한 언급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시드니는 정신병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자신의 정신병이 하필 어머니 앞에서 도진 거라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검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사도 전문가를 모셨어요. 한 가지 물어봅니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바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이 도져 사람을 죽이자마자 바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는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환시, 환청 등의 문제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때 이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정신이 아닌. 범행을 저지른 후 서서히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대략 제정신을 차리는데 몇 시간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검찰이 반박한 거예요. 시드니가 정신질환이라고요? 제정신을 차리는데 몇 시간에서 하루나 이틀까지 걸린답니다. 시드니 어쨌습니까? 사건 저지르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3분 동안 엄마를 죽인 시드니는 재빨리 창문을 깨고 범행 흉기 숨기고 강도가 들었다면서 우는 척 연기를 해댔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단 3분 만에 제정신을 차려요? 정신질환자가 범행 저지를 땐 본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데 그런 사람이 죽이자마자 사건 현장을 꾸며요? 흉기를 숨겨? 실제 전문가들은요, 시드니 범행 저지르고 흉기 숨긴 것만 봐도 범행 당시 제정신이었다고, 이게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 팽팽한 검사와 변호사의 대립. 재판장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2022년 9월 29일 판사는 시드니에게 고의적인 과실치사, 폭행, 증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은 시드니 15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시드니 변호사 다시 항소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2달 전에 항소가 접수가 됐다는데 아직 항소심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피의자를 변호할 때, 피의자를 변호할 때 나오는 필수 단어, 심신미약. 이것 말고는 그들을 변호할 마땅한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요, 정상이 아니니까 사람을 죽이지, 제정신이고 멀쩡한 사람이면 안 죽이죠. 또라이니까 죽이는 건데 또라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까? 자기 엄마를 죽이고도 죄책감은커녕 사건 현장을 꾸미고 연기에 들어간 딸.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죽인 이유도 너무 사소하잖아요.
지금 재판받을 때 표정이에요. 자기 엄마를 죽여놓고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나. 마지막 순간 딸이 칼을 들고 후라이팬을 들고 자기를 향해 휘두르는 걸 보면서 이 엄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기다 남겨진 이 아버지 입장에선 정말 이런 비극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미국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